어쨌든 금리가 제일 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2024년에 주택시장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굉장히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연구원의 자료의 제목은요,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입니다. 요즘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이 미분양을 해소를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처세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잘 알고 대처하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알고 대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전망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 변동 원인과 대응 방향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나왔네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차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서론이 있고 미분양주택 현황과 변동 원인, 이런 자료는요 국토연구원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위험 및 파급 영향, 그리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위험 단계별 정책 대응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미분양 주택 추이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2008년, 2009년도 3월 달에 16만 6천 호가 찍혔었던 적이 과거에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는 7만 5천 호 최고를 찍었다. 최고를.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1만 4천 호 최저를 찍었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최고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어요.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 이 1년 동안 이렇게 빨간색이죠. 빨간색.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어쨌건 이 금리가 주는 쇼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24년 1월 달 집계 자료입니다. 국토부 자료인데요. 여기가 16만 6천 호 최고를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때 2020년 말부터 2022년 중반까지, 이때까지 지금 그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 다 합쳐도 3만 호가 안 됩니다. 3만 호.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이렇게 미분양이 없을 수가 있나. 지역 상관없이 신축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던, 무조건 사들이던 그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없는 분양시장,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장이 또 온다면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겠구나.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7만 5천 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좀 내려가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만 호 정도 추정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계에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분양을 기다리는 단지들도 아직 적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10만 호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쨌건 정부 정책의 선제 대응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미분양 주택 위험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계획인데, 좀 보면은 미분양 주택 증가 위험성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방금 전에 그 7만 5천 호, 뭐 6만 몇 호 이렇게 찍혀 있는데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아마 현실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에 누락되는 미분양 주택도 있기 때문에 위험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관심 단계 전국 기준 6만 4천 호 이거는 이미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위험 진입 단계 전국 9만 9천 호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거 위험한 진입 단계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찍히게 된다면은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 정책과 그리고 매입 임대 사업자 추가 지원 그리고 민간 임대 리츠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다. 지역별로 가능하면 지역별로도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역 중에서는 지금 현재 대구, 대전, 전북이 위험 진입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법 개정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에 2호 이상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등록을 허용하겠다. 이게 원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위험이 발생된 단계는 13만 4천 호 이상 이때는 수요자 지원 강화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분양을 해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매뉴얼이다. 미분양 해소. 그리고 과거 사례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환매 조건부 매입 그리고 공공 매입 미분양 CR 리츠를 통해서 2만 8천 호를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지원 정책 살펴보시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접 그냥 매입하는 겁니다. 싸게. 그래서 과거에 7,000호 이렇게 미분양을 해소했고 미분양 CR 리츠 펀드 요거는 이제 공공 자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이게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거의 19,000호 미분양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환매 조건부 다시 내가 살 테니까 네가 나중에 다시 사가 이런 조건부로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분양 가격에 막 50%로 사드려요. 정부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다시 사가는 거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다. 이거를 시행한 배경에는요. 이게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다 입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공사가 중단이 안 되도록 어찌 보면 이게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받아서 공사는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공사는 너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이거를 다시 사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다시 이거를 사들이기 위해서 공사를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짓겠죠. 그러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거를 다시 사와야 되는 거는 너무 싸게 팔았으니까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 이거보다는 비싸게 파니까 그때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되팔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사온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제일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P12O 발행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공급 시장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공급자 지원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또 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2만 8천 호가 미분양이 해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 수요자 지원 정책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요거 플러스 요거 해서 미분양이 굉장히 가파르게 해소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요자 지원 정책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감면 그리고 취득세 감면 그리고 주택금융 지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무주택자 입장에서 1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 실거주 목적은 사실 2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글쎄 그리고 취득세도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거고 그리고 금융지원책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접근하는 실거주 목적의 세제
감면보다는 효과가 더 큰 거는 어쨌든 이거는 다주택자 대응 전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어찌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이 미분양 주택을 좀 사주세요. 뭐 이런 꼴이거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에너지겠죠. 양도세 감면,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취득세 감면, 중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주택금융 지원, 요즘에 지금 대출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런 것들도 풀어준다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계속 그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해소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동시 적용됐다. 이런 것들이 미분양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2010년, 2011년 지방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같은 주택 시장의 회복이 미분양 해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지원책이 계속되니까 지방에서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들도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보면은요, 2010년, 2011년도에 이상하게 상승이 많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분양 해소를 넘어서 굉장히 과한 반응까지 끌어일으켰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세제 지원이 굉장히 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 감면 시기, 그리고 환매 조건부 매입 시기, 양도세 감면이 2013년 12월 이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해서 양도세 감면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점적으로 이게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었던 다 통용이 됐던 구간은 요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 동안에 미분양이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한 게 보이시죠?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이 컸는데 민간 수요자 입장에 이게 플러스 되면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미분양 주택이 또 늘어나는 원인이 뭘까를 또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미분양 해소 방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왜 자꾸 미분양이 나는 건가? 어쨌든 금리 영향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거는 초반에 확인을 하셨고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전국을 보면은 이게 제곱미터당 이게 분양 가격 지수고요. 그리고 이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실거래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올라가다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따라가도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방광역시는 더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또 땅을 엄청 비싸게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설 자재비도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격하고는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미분양의 제일 큰 원인으로는 이 고분양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입지에 상관없이 그냥 예전 신축 가격이 얼마였지? 막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분양 주택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분양자들 시장은 굉장히 진지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안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해서 광주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분양 지원책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작동을 할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가구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 아까 그 세제 혜택이죠. 양도세, 취득세,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주면 효과가 제일 클 것이다. 중개업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분양 주택을 국가에서 구입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16.9%, 그리고 중개업소는 6.4%,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파란색은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맡겨야 한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개입을 하되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 등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감내를 하게 된다면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26.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14.4%는 건설사가 조치가 없더라도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이게 14.4%. 많은 부분들이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이 제일 큰 요인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돈 벌 때는 다 어디다 쓰고 힘들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맞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폐업 또는 건설업 부도, 취업자 수 감소, 그리고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2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만 3천 명이 감소를 했대요. 일자리가. 이거는 건설업 취업자 수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건설업만 5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업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관련 사업도 위태하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겠죠. 내수경제 침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국세로는 양도세, 지방세로는 취득세, 이런 것들이 또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런 세금 확충이 안 되게 되면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여기서 끝이냐? 어쨌건 매매를 안 하면은 전월세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거래량이 증가된다면은 또 공급량은 감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서민들도 또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쨌건 이렇게 건설업이 힘들다 보니까 공급은 또 앞으로는 또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가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가 되면 결국엔 이게 또 집값을 자극하는 상승 요인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선제 대응해서 어느 정도는 미분양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 일반 가구 수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큰 게 금리 수준, 어쨌든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저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 금융 정책,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책, 그리고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지역 개발 호재, 지역 내 주택 수급 여건,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가 제일 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2024년에 주택시장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방금 이 미분양 해소 방안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올해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아까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사항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이 되려면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결과에 따라서 2024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 집권당이 이거 완화하자 계속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된 게 없어요. 단기 양도세율 중요하고요. 단기 양도세율, 그리고 취득세율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려면 어쨌건 이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 선동을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어쨌건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향방이나 정책이 이 정치로 인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